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고를 안 했는데 알편책으로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반가운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두의 심리학 첫 번째 테이프를 끊어주셨던 나 작가님입니다. 거의 1년 만인데요. 나 작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쓰는 나 작가입니다. 네, 저의 최애죠. 최애 네. 게스트. 네. 저 혼자 되게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높은. 혼자 지내. 제가 엄청 맨날 나 맨날 작가님 물어봤죠. 얘기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또 모시나 제가 엄청 마거님을 졸랐어요. 근데 드디어 나오셨네요. 네, 오늘은 나 작가님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미리 추천해 주시고 또 그 책 이야기와 함께 나오셨어요. 책 제목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연히 청소를 의뢰할 일이 생겨서 청소 업체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특수청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청소가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특수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사장님이 어디 TV 예능에 나오신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책이 바로 이 김세별 님이 쓰신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예능 프로 저도 본 것 같아요. 유퀴즈. 맞아요. 네, 저도 네. 그거 보면서 되게 흥미를 느꼈거든요. 네. 역시 결이 통한다니까요. TV 보는 게 결이 통하는 건가요? 뭐든 연결하려고. 네. 네. 사실 박원님이 책을 한번 추천해서 소개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작가들이 책을 의외로 잘 안 읽어요. 직을 쓰기 바쁘죠. 네. 저희 그 교육원 다닐 때도 그 가르치던 선생님이 작가 하겠다는 애들이 왜 이렇게 책을 안 보냐, 책 좀 읽어라 그런 얘기 하실 정도로 뭐 여러 핑계는 있죠. 뭐 자기 작품도 써야 되고 저희는 이제 소설이나 뭐 이렇게 글로 텍스트로만 된 것들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영상으로 된 걸 또 많이 봐야 되는 또 특수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로 책을 좀 잘 안 보게 되는데 이 책은 한번 꼭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기 힘든 직업이잖아요. 특수청소. 그렇죠.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검색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좀 드라마는 특이한 직업, 또 특수한 상황, 또 독특한 캐릭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또 그런 작품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끌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업의 세계가 좀 작가적 호기심이 있었고 근데 뭐 물론 직업의 세계만 궁금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분들이 일하면서 겪는 애환이나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특수청소가 필요한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 책을 읽었잖아요. 대박사님이랑 저도. 근데 읽으면서 사실 이 책의 어떤 매력은 이 김세별 님이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 만났던 사람들, 네. 그 자체가 이 책의 자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청소라고 하니까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특별히 그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건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특수청소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적인 청소 업체나 청소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반 청소로는 뭐 지워지지 않는 악취나 이런 흔적 같은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걸 특수청소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굉장히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막 매트리스에 흥건한 무슨 시체의 네. 흔적을 치우고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막 그런 나오잖아요. 것도 있고 냄새가 그렇게 배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알아차린 첫 번째 이유가 악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방치되면 악취가 이렇게 벽지나 뭐 바닥재 같은 데 다 배어서 냄새가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특수청소를 왜 시작하셨는지도 책에 잠깐 나오기는 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사장님 사연에 굉장히 공감이 갔었는데
이분이 20대 시절에 굉장히 절친한 친구를 갑작스럽게 잃게 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본인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무력감을 많이 느꼈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친구가 떠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제 장례 지도사라고 하죠. 그분이 친구의 시신을 굉장히 정성껏 염해주고 또 옷을 입히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보는 것으로 굉장히 본인 위로가 많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장례 지도사가 되기로 하고 그 길을 걷게 되었는데 또 우연히 어떤 유족분이 또 고인이 쓰던 짐을 도저히 못 치우겠다. 너무 그 기억이랑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그러면서 그때 또 우연찮게 그 고인의 짐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드리게 되면서 그런 일이 한 건, 두 건 늘다 보니까 아예 특수청소 전문 업체를 차리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족의 마음이 너무 좀 와닿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특히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흔적? 네. 남겨놓은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한다는 건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어떤 예견된 죽음이나 좀 이렇게 곱게 돌아가신 분이나 뭐 네. 이러면은 그래도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또 추억도 정리하고 또 애도 작업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일로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족조차도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보통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오는데 지금 얘기했던 뭐 고독사나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범죄에 희생되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유족들이 정말 그 집에 들어가기조차 힘들어 하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신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트라우마 경험도 될 수 있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독특한 경험을 다루고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를 다룬 책이라서 특별하긴 한데 이 나 작가님이 이 책을 그래도 저희 알편책에 가지고 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저도 뭐 누구나 한 번씩 주변에서 죽음을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김세별 사장님처럼 그런 무력하고 되게 힘겹고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 같아요. 그래서 이 김세별 사장님이 계속 책에서도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 제목처럼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 후회나 미련 같은 걸 남기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남겨야 한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지만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떠난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렇죠. 죽는 거는 누구나 마지막에 한 번은 겪게 되는 일이니까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주제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또 삶이니까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이 책이 의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책에 대해서 좀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요? 이 사장님의 이 수필집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특수청소를 의뢰한 집을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한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깝게 범죄에 희생된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들이 그런 물건 아끼느라고 한 번도 포장도 뜯지 않은 뭐 박스 이런 뭐 상표도 뜯지 않은 옷 같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떠나신 분들이 있대요. 이런 참 안타까운 사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그냥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아끼다가 똥 댄다 그러고 그렇게 아껴도 너 그거 못 쓰고 다 남은 사람들만 좋은 일 한다고 막 맞아요. 이런 얘기 일상에서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는 또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에 보니까 의외로 네. 그런 분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돈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죠. 돈도 그 어. 바닥에다 깔고 장판 사시고. 밑에 깔아놓은 음. 이야기 이런 거 음. 그리고 유족들도 왜 고인의 죽음 앞에 죽음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찾기에 엄청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읽으면서도 분노가 잃었던 생기는 것들이 네, 있죠. 그런 부모님이나 뭐 형제가 죽었는데 이렇게 남겨놓은 유산이나 현금이나 집문서. 뭐 폐물이나 이런 거에만 막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만 들고 이렇게 뭐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옆집에서 그렇게 고독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집값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는 뭐 이웃집 사람들이나 집주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인간답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을 약간 고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장례식에서만 보는 그 죽음만 생각했는데 현실은 집값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음 세입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누가 무엇을 가질까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이게 죽음이라는 게 훨씬 되게 적나라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좀 사람들의 민낯을 보는 기분이죠. 네. 맞아. 근데 꼭 요 책에 나온 그 에피소드 중에 그런 또 마음 아프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훈훈해지는 이야기도 있죠. 네, 가끔 있죠. 가끔 간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따뜻한 사연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저는 노숙자를 항상 집으로 불러서 밥을 해먹이셨던 그 경비원분 사연 기억하시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도 적은데 항상 노숙자들을 여러 명 불러서 집에서 직접 밥을 해먹이고 시간을 보내고 근데 이분이 가족이 없는 분이어서 돌아가시고 아마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동료 경비원이 며칠 후에 그분이 고인이 된 거를 발견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뭐 가족도 없으니까 이렇게 장례식을 좀 쓸쓸하게 치르고 있는데 노숙자분들이 뭐 행색은 뭐 노숙자지만 얼굴이나 이렇게 말끔하게 씻고 이렇게 뭐 30분 정도가 오셨대요. 장례식장에. 그래서 자기 노숙자들이고 이러니까 못 들어가게 할까봐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인사만 하고 가게 해달라고 가족도 없이 외로운 사람인데 장례식장까지 썰렁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들어오게 해줬더니 정말 식사도 안 하고 앉아서 그렇게 몇 시간을 그냥 기다리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장례식장에 왔으니까 좀 식사라도 하고 가라 했더니 아니라고. 평생 그 살아생전에 계속 얻어먹기만 했는데 마지막까지 얻어먹을 순 없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그분이 다음 날 발인을 했는데 이제 발인할 때까지 같이 그 노숙자분들이 배웅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되게 찡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심은 이렇게 진심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비원 분도 그러니까 가족이 없이 홀로 네. 지내시느라 그 외로움을 그 분들한테 밥을 대접하면서 네. 채웠다면 또 그 노숙자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네. 떠나갈 때 함께 해줄 수 네. 있다라는 것.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유산을 탐내고 이런 가족들보다는 훨씬 더 정말 가족같이 마지막을 배웅해 준 분들이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애완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반려견들도 되게 인상 맞아요.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음 앞에 사람보다 더 의리를 지키는 그런 동물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 눈이 이렇게 핏줄이 터질 정도로 울어서. 짖어서 네, 그렇게 주인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 알리려고 했던 반려견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어떤 반려견은 이제 본능에 못 이겨서 주인의 시체를 이제 네. 먹고 네. 이렇게 잔해가 있는 걸 보기도 하는데 또 어떤 개는
거기서 본능을 이기고 주인 맞아요.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그런 개도 있고. 네, 그래서 거의 음. 그 개도 세상을 주인 곁에서 떠난 개도 있었죠. 네. 그쵸. 예. 사람보다 낫네요. 네. 어. 진짜. 음.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 책을 미용실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오랜만에 읽었다니. 머리하러 갈 때 네. 이제 그냥 멍하니 있는 이 책을 읽자 해서 갔는데 되게 이상한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막 이게 그렇게 눈물이- 막 슬픈 얘기도 아닌데 네. 눈물이 뚝뚝뚝 맞아요. 떨어지고 막 울컥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뭐 본인 시한부인데 그걸 딸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맞아, 하려고. 맞아. 가담. 네, 그래서 딸의 전화번호도 거기에 핸드폰에 네. 입력을 안 했던 이유가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딸한테 전화할까봐 네. 그런 걸 보면 참 부모의 마음이 뭔지 참. 근데 진짜 사랑한다는 거, 배려한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유학가 있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은 마음이고 대부분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가족이 없어서인 분들도 있지만 내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에게 나의 이런 아픈 모습 이런 걸 안 보여주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배려를 한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걸 과연 배려라고 느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큰 상처가 되지 그쵸. 않을까. 그 네. 책에서도 그 작가님이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은 부담이 되지만 그걸 알렸을 때는 부담이 되지만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숨기고 말하지 않고 나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죄책감으로 남는다. 맞아요. 더 큰 상처를 준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나눠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비로운 병이다. 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유학 간 딸을 둔 아버지, 시한부 아버지의 사연을 읽었을 때 조금이라도 딸이랑 시간을 좀 더 보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분은 또 나름대로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딸에게는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쵸.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뭐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사실 고독사 에피소드가 제일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잖아요. 고독사가. 근데 저도 사실 지금 오피스텔을 혼자 살고 있지만 참 현대사회가 고독에 최적화된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별로 안 궁금했어요. 안 궁금하고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근데 옆집 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저를 궁금해하지 않았겠죠. 뭐 몰라도 불편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걸까? 왜냐면 보면 이렇게 고독사를 했더라도 되게 이웃이 뒤늦게 와서 아우, 이렇게 돌아가신 줄도 안타깝게 몰랐다. 생각하고. 예, 그러면서 애도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막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막 집값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왜 여기서 왜 하필 여기서 그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감정적인 교류라도 서로 나누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눈인사만이라도 이렇게 지나갈 때 하고. 네. 근데 참 각박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 근데 사실 이게 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이웃에서 만약에 누가 코로나가 걸리면 네. 사실은 걱정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떡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는 단톡방이 있어요.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이 있거든요. 되게 희한하죠. 근데 가끔 구급차가 올 때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진짜 절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막 우리 아파트에서는 절대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설마 코로나인가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 순간에 동조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설마 이러지만 우리가 멀리서 보면 다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 그랬대 너무 안타깝다 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는 아마 나 역시도 좀 집값 걱정하고 악취 때문에 혹시 벌레라도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하는 그런 여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집주인 같은 경우에 맞아. 그거 청소하느라 비용도 들고 뭐 세입자도 드리기도 네. 힘들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안 그런 집주인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 그런 걸 보면 그분들은 정말 호인이다. 그분 계셨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죽어도 어, 된다고 할머니한테.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그 같은 할머니인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친구 주변에 같이 사는 이웃들한테 내가 죽으면 이거 그런 분도 가져가라고 있었어요. 이런 분도 네. 있으셨고. 네. 네, 이런 그 고독사 사연들을 보면 뭐 이렇게 처음엔 뭐 그분들이라고 가족이랑 친구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이 뭐 불편하거나 뭐 병이 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를 본인이 이렇게 하나씩 끊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칩거하다시피 그렇게 점점 집에만 있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사실 다 마음의 병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마음의 병 하니까 딱 그 사례가 떠오르는데 부장 판사를 지냈다고 했나? 아무튼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시절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가택연금이 끝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결국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네. 본인도 자기가 가택연금 끝났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 내딛는 게 두려웠던 것인지 결국은 집안에서 고독사 하신 분의 네, 사례가 맞아요. 나왔죠. 그러니까 마음의 감옥을 스스로 본인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의 병 얘기하니까 그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집에 이제 특수 청소를 하러 갔더니 물건이 엄청 많았대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아끼느라 쓰지 않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오더니 다 버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도벽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뭐 처음에는 마트에서 뭐 하나씩 훔쳐오는 거였는데 가족들이 언젠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계속 이렇게 하니까 결국 뭐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가족들도 떠나갔는데 이제 혼자 남겨진 뒤에도 그거를 오히려 더 그 공허함을 못 견딘 거죠, 계속. 그래서 계속 물건을 훔쳐서 그렇게 집에 놓고 그렇게 하다가 또 쓸쓸히 돌아가신 분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그 도벽도 사실은 마음이 허해서 그 마음을 물건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발동된 병이잖아요. 네, 또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마거님이랑 이 책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드라마에 쓰게 된다면 16부작으로 계속 이분들의 얘기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단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이런 특수 청소하는 분들의 애환을 다루는 좀 잔잔한 그런 단막극이나 영화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분들의 애환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책을 보면서. 네, 이것도 어디 TV에서 본 거였는데 장례지도사 분한테 어떤 사람이 너 뭐 그 시신 만진 손으로 결혼하면 뭐 시어머니 밥도 해드리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손을 좀 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되게 조금 저도 나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뭐 보게 되거나 개인적으로 네, 만나게 악수를 되고. 하게 되거나 이러면 근데 뭐 그렇게 막 손을 피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일인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염하는 장면을 이제 한 두세 번 직접 정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셔서 봤는데 저는 그 염하시는 분들의 그 뭐랄까 진지함과 고인을 대하는 그 가족보다 더 진지하시고 더 정성스럽게 고인을 보내드리는 그 모습에서 저는 되게 감동받고 되게 고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 그러니까 뭐 그런 손으로 밥을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이 너무 뭐랄까 경험하지 않고서 하는 추상적인 생각들에서 나온 그런 편견이지 않을까. 이걸 한 번이라도 보면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뭐 죽음에 대한 이렇게 편견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 이제 곳곳에서 나와요.
이분들이 특수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품도 좀 특수한 걸 써야 되고 뭐 도구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차가 굉장히 큰 차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골목에 그런 차를 대놓으면 왜 우리 집 앞에 이런 차를 댔냐. 당장 차를 빼라. 그래서 갑자기 멀리 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에 직원들이 힘들게 막 그 집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직원 중에는 여기 이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 직원의 지인이 너 그 회사 들어가면 난 너 안 볼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직업까지 뭐 지가 밥을 더 줄 거야?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그 식당에 못 들어가는 에피소드들이 네, 몇 그런 번 얘기도 나오잖아요. 있었죠. 뭐 냄새 상- 난다고. 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막 냄새가 풍기고 이런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찌푸릴 것 같고 내가 식당 주인이면 좀 싫어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특수 청소를 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해 보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이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저는 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직업인 만큼 대단한 소명을 갖고 마치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것도 반대다. 그저 우리는 고인이 이사를 돕는 사람들일 뿐이다. 내 주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가족의 일처럼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특별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언젠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저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쓰신 것에서 이분의 내공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네, 훌륭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계신 분 네네. 같아요. 근데 딸이랑 그 대화했던 것도 맞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마거님이 읽은 부분에도 이사를 돕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딸한테도 아빠는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이사를 돕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실 그렇게 좀 이런 일들을 막 사람들이 선뜻 나서서 하고 싶어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사실은 누군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거리에서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하수 처리장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덕분에 사실 우리가 깨끗한 거리에서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주면 좀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다들 좀 이렇게 반대로 그걸 되게 이렇게 터부시하고, 네, 약간 그걸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이런 분들이 경시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게 딱 화두가 된달까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나 작가님이나 마거님 우리 모두 다 아마 죽음 경험해 봤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죽음하면 아직도 사실 제가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 경험이 있어서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이 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외할머니 생각을 몇 번 했는데 돌아가신 지가 지금은 이제 꽤 됐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좀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시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옆에 가서 좀 이렇게 간호를 해주셨죠. 근데 아마 엄마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엄마는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퇴원을 해서 지금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만 조금 다시 한번 할머니가 어떻게 위험한 고비가 오면 넘기기 힘드실 거라는 걸 아마 엄마는 예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 친오빠랑 한번 내려오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가장 가까운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오빠랑 이제 시간을 맞추고 그 주에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때가 제가 그 방송국 공모 당선이 되고 다음 해였어요. 그래서 한참 PD들이랑 계속 매주 회의하고 작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되게 계속 반응이 좋았어요. PD들이 뭐 잘 쓴다, 재밌다 이렇게 하다가 딱 그때 이제 할머니 뵈러 가기 며칠 전에 회의를 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순간 긴장이 확 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나 이러다 이번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너무 불안해서 그럼 이제 수정 기간을 며칠 주니까 그동안 수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나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다. 다음 주에 내려갈게. 그러고 이제 주말에 고쳤죠. 작업을 했고 작업을 해서 이제 주말 지나서 회의를 했는데 반응이 또 좋았어요. 그때는 되게 잘 썼다. 잘 고쳐졌다. 그러고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제 됐다. 또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할머니 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마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근데 그때 쓰러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못 깨어나셨거든요. 의식이 계속 없으셨어요. 근데 그 주말에 이제 회사 근무 끝나고 바로 내려갔었는데 그냥 아직도 그때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던 때 그리고 할머니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시던 때가 아직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어제 일처럼. 그래서 그때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하실 때 그랬어요. 할머니 쓰러지셨다 그러면서 그러게 지난주에 오빠랑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잖아. 그러시는데 그냥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되게 많이 느낀 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케줄대로 이거 다음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끝내고 이거 할 거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거를 뭔가 유예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결론적으로 그때 되게 기대를 했지만 그 드라마도 못하게 됐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인사도 마지막으로 제대로 저는 못 드리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 이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그때 돌아간다고 하면 또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는 모르니까. 근데 어쨌건 그게 정말 뼈저리게 후회가 남는 선택이라고 해도 그 결과는 오롯이 내가 져야 한다는 것도 그때 정말 네,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왜 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뭐 잘해라, 다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우리도 이제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죽음을 경험할 때 그렇다는 걸 또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살았을 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데 또 며칠 지나면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누군가를 맞아요.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마거님도 그렇고 뭐 대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한 번씩 다 경험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근데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면 그 나인이란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 케이블 TV에서 했던. 근데 거기 그 드라마가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주인공이 돌아가서 지금 그 과거를 바꿔서 현재를 이렇게 뭔가 바꾸기 위한 그 노력을 계속하는 거죠. 9번의 시간 여행을 해서. 근데 그때 이제 드라마 쓰는 사람들 PD들 그 드라마가 인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저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었을까? 근데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딱 되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있다. 근데 그 드라마도 아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좀 치매였나 이렇게 조금 약간 정신이 조금 온전치 않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거였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지점이 딱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드라마가 굉장히 잘 캐치를 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리기가 힘들지만 정말 사람의 죽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거는 어떻게든 이거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딱
돌아가고 싶은 시점, 후회되는 시점이 누군가에게 그런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죽음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장 후회하는 시점이 되고,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이 김세별 작가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 뒤에 나온 부록으로 쓰여진 유품 정리사가 알려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는 물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을 때 쓰레기로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건 과감하게 버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난 자리가 아름다울수록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덜어진다라면서 좀 간소하게 살 거를 권고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 책 읽으면서 저희 집에 쌓여있는 짐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언제 올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라지면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걸 누가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그러니까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 어떤 분이 내가 회사 다닐 때 어떤 분이 자기가 갑자기 그 하드디스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딸이 있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딸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것들 있잖아요. 몇 개 있었나 봐요.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자주 쓴 표현 중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되게 사소한 습관들,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다. 이 말도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습관화하는 거. 네, 1번 계명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떤 고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말로 평소에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면 뭐 그게 아픈 얘기든 아니면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든 사랑을 표현하는 이야기든 좀 글로 적어 놓으면은 남겨진 사람들이 그 상실의 고통에서 조금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요.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것도 너무 와닿았어요. 네. 우리 중요하면 꽁꽁 숨겨두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가 언제든 원하면 꺼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러는 건데 죽음 앞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잘 보이는 곳에 두거나 미리 알려놓거나 아니면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특히 유산 같은 거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미리 해결해 놓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아까 말씀 저희가 나눴던 간의 질환을 갖고 계셨던 아버지가 딸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병을 숨기다가 홀로 고독사를 맞이하셨는데 그 말할 때는 그 순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가족들은 통곡을 하게 되니까 숨기지 말고 함께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진 것들은 충분히 사용하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건을 치우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크셨나 봐요. 저는 이분이 쓰신 구절 중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가진 것들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라고 쓴 말이 이고지고 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못 쓰는 것들을 위해 내 뼈를 갈아 넣잖아요. 그러지 않아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쇼핑을 오늘 좀 해야겠다고요? 간소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지금 막 충돌이 일어났어. 쇼핑도 해야 되겠고 간소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원망, 너 때문에 뭐 이 세상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없잖아요. 자기 그 생명이 오롯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끝나는 일인데, 자신을 위해서 살라 이런 말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계명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네. 네. 마지막이 활용 점정이네요. 이걸 보니까 7가지 계명을 보니까 언제 어디서 떠날지 모르니까 평소에 네 그렇게 준비하듯이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여행 온 듯이 살다가 떠나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네. 참. 내일이 나에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계속 미루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과 만나는 일을 다음에 보자 이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면 아마 오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제가 오늘 계속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드라마 준비할 때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로맨틱 코미디는 사실 결말이 뻔해요. 다 알잖아요. 남녀 주인공이 잘 될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게 긴장감을 계속 드라마는 주면서 가야 되는데 스릴러나 뭐 공포물이나 뭐 수사물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막 계속 보게 되잖아. 범인이 누구지? 저 범인이 과연 잡힐까? 뭐 누가 잡을까? 어떻게 잡을까? 근데 이 로맨틱 코미디는 너무 결말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좀 한번 PD한테 이렇게 토로를 했어요. 로맨틱 코미디 너무 결말이 다 뻔하지 않아? 다 해피엔딩인 거 다 아는데. 그랬더니 그 PD가 그 뻔한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뻔하지 않아야 재밌는 드라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 그러네. 그때 좀 깨달음을 얻었죠, 그때도.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인생이라는 거에서 죽음만큼 되게 뻔한 엔딩이 없잖아요. 되게 드라마로 치면 강력한 스포일러죠. 다 알죠. 누구나 죽는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 뻔한 과정에 이르는 과정은 뻔하지 않게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나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는 어떤 죽음을 만들까? 내가 뭐 저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나는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떠난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언제부턴가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죽음을 떠올리는 게 그게 어떤 방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나에게 남겨진 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제일 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죽을 때 이 선택을 하지 않은 걸 후회할까? 아니면은 죽을 때 내가 추구했던 것 중에 가장 그래도 보람 있는 것, 만족스러운 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결정이 좀 그래도 좀 쉬워지더라고요. 후회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네. 저희가 이제 책 이야기는 할 거 많죠.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도 나오고 다 되게 의미 있는 거 많은데 책 이야기는 각자 좀 읽어보시고 각자의 소감을 느껴보시는 걸로 하고 나 작가님 오셨으니까 나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성 철저하신 나 작가님.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고백을 하네요. 제가 대학 때 전공이 영어 영문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 다 까먹었는데 몇 안 되는 기억나는 영시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존 던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일부인데 읊어보겠습니다. 네. 누구든 그 자체로 온전한 삶이 아니다.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어느 누군가의 죽음도 나를 작아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린다. 이거 마지막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해밍웨이의 누구를 제목? 위하여 종은 울리나. 네. 아 이거 여기서 온 건가요? 네, 여기서 해밍웨이가 아, 인용해서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 네, 배우신 분. 그 소설 제목으로 썼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시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 시를 배울 때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시를.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에도 이 시가 나와서 되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였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휴 그랜트가 나온 About a Boy라는 영화인데 혹시 두 분은 보셨나요? 네네, 봤어요. 네. 저는 이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나 다음에 알편용으로 나오실래요 또? 괜찮다. 어. 이 영화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꼬리에 꼬리를 한 번 물면 놓지 않아. 근데 거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 그랜트가 굉장히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버지가 유명한 캐롤송을 작곡해서 이제 그 저작권으로 살면서 네, 그러면서 본인은 정말 딱 편한 본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어떤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와 얽히면서 뜻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막 얽혀 들어가고 그 과정을 막 이제 그린 영화인데요. 초반에 이 휴 그랜트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인 휴 그랜트가 이 시를 인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죠. 그 정반대로 여기 이 시에서는 누구든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모든 인간은 섬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영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막 원하지 않았던 인간관계를 막 겪은 후에 휴 그랜트가 또 이 시를 인용을 해요. 모든 인간은 섬이다. 그러나 바다 밑에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울림이 있었어요. 불안한 거죠. 네. 우리가 뭐 개인주의자를 사실 뭐 비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근데 섬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알편용으로 해야겠네요. 다음번 여러분 다음 영화는 About a Boy니까 미리미리 시청해 두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나 작가님. 네. 이렇게 방송에서 약속을 잡아놔야. 저는 그리고 제가 다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나왔을 때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경험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뭐 몸이 안 좋고 막 피부가 엉망이 되고 그래서 진짜 집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억지로 회사에 나갔던 게 결과적으로는 저의 심리 상태에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뭐 되게 그렇게 집 밖을 나가는 게 싫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어설프게 겪어본 거라서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든다는 거를 아주 조금은 알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혼자 자기 속으로 파고드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아주 미세한 끈이라도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연결되었던 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잡았으면 좋겠고 잡아줄 수 있으면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네요. 세상이 되게 삭막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또 삭막하진 않거든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반드시 잡아줄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집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세입자가 젊은 여자분이 특수청소를 의뢰했던 얘기를 적은 에피소드인데 집주인이 집을 보러 오기로 했으니까 집을 좀 치워달라라고 이제 세입자가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문을 열고 이 김세별 작가님이 딱 들어갔더니 사람 키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더래요. 상상이 잘 안 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산 거예요.
쓰레기와 같이. 그래서 그 쓰레기를 엄청 치우면 막 뭐 음식물 쓰레기, 뭐 고양이 배설물, 막 이런 막 포장재 온갖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쓰레기를 다 치웠다고 그 에피소드에 이제 적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아마 그분도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살면서 뭐 뭔가 힘들고 뭐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뭐 손 하나 까딱하기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설거지를 하루 이틀 미루고 쌓아놓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한 달, 두 달 미루게 되고, 그럼 어느새 이게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걸 놓고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게 된 거죠. 네, 그런 하찮은 일이 우리의 일상을 지탱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김세별 작가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어떤 삶의 의지, 다시 살아보겠다는, 이게 삶의 의지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이렇게 막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매일 똑같이 살면 그게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무언가에 한 달,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뭔가에 막 빠져서 헤어나오기 힘든 분이 있으시다면 자신만의 계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마거님을 찾아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머리를 잘라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곳에 가서 뭐 얘가 평소에 사 먹지 않던 걸 사 먹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건 사실 집 주변 청소를 한번 깨끗이 하고 이렇게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한번 해보면 그게 엄청난 큰 계기가 본인한테 될 거예요.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지금 본인이 그런 무기력함 이런 거에 좀 빠져 있으시다면 본인만의 계기를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울림이 있는 메시지네요. 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게스트인 나 작가님을 모시고 알편책 진행했습니다. 책 제목이 김세별 작가의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었는데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작가님의 말로 인사드릴게요. 혼자여도 괜찮지만 함께여도 진짜 괜찮아요.